네, 안녕하세요. 이제 5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이 공간에 출근을 해서 지금 11시 반인데, 오늘 하루는 이 공간에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뭔지 모르게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게 빨리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제가 엄청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게 되게 느리고 그 부분 뚝뚝 끊기는 부분들이 많은데,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다 같이 연습하면서 봐야 하는 영상이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 앞에서 쭉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이제 가정폭력은 젠더인식의 기초라는 얘기를 했었고, 미투 운동 속에서 바라되지 못했던 그런 아내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아쉬움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러한 여성들의 저항적인 아름다운 사회권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5번째는 가정폭력 말하기의 역사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1960년도에 발생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표현되는 시기를 거쳐왔다. 이후 1970년 서구 급진주의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의 주요 이슈였던 아내폭력은 1990년도에 들어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여성 운동의 의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1983년 여성의 전화를 통해 아내구타 추방 운동이 이어졌고, 이후 운동의 결과 1997년에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가정폭력 추방 운동 30년이 지나도록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과 처벌, 지원 정책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제 변화를 위해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 제도화 이후에 상담소와 보호시설 중심으로 아내 혹은 가정폭력 문제가 다뤄지면서 운동 초기의 여성주의 철학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폭력의 본질적인 문제인 성차별적인 사회적 구조를 인식하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당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서비스의 수혜자로 남게 하여 당사자의 여성주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례자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저도 정말 신고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둘이 화해해라, 동네 시끄러우니까 끝내라 식으로 하는 게 많았어요. 마지막 신고는 시어머니가 제가 미친 애다, 약도 먹는 애라고 몰아갔어요. 말을 잘하는 어머니 말만 듣고 피해자인 저를 정말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경찰차를 타고 1366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더 신고할 수 없냐 물었더니 그건 파출소 가서 알아보시라면서 막대했어요. 경찰의 대응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말하기의 역사죠. 가정폭력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폭력 말하기의 역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정폭력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의 역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68혁명 이후에 가시화되었고, 서구 사회에서는 70년 이후에 그 급진주의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이슈화가 되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운동이 진행되었고, 저는 그 구호가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3년에 여성이 전화를 통해서 아내구타 추방 운동이 이어졌는데, 이 운동의 결과가 지금
뭐 운동을 한 여성의 전화에 그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인식이 닿지 못하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운동을 오느라 고생했었던 선배분들, 또 앞선 여성분들에게 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이어서 이렇게 가정폭력 말하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어떤 차별적인 운동의 방향이라던가 속도를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은 너무나 많은 의문투성이었고 분노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제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운동이지만 운동을 견인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운동의 문제점들, 아니면 또 새로운 방법들, 또 새로운 의견들, 새로운 의사표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의 전화가 있지만 저희 가정폭력 당사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운동 조직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성의 전화의 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 사업을 지금 더 키우고 운동적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스스로 계획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재판의 문제점들과 함께 시민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말하기의 역사를 함께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제도화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운동 초기에 여성주의 철학이 약화됐다라는 사실을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2009년도 한울 아카데미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미 연구가 되어서 책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것들, 피해 상황 속에서 겪었던 느낌들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저 혼자서 이제 연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이 당사자분은 주요한 얘기를 했죠. 그냥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둘이 알아서 끝내라, 이런 말들.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가정폭력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들, 일반적인 개입들, 그런 개입들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정말 피해자를 너무나 절망으로 몰고 가죠. 피해자가 끝까지 말하잖아요. 뭔가 더 신고할 수 없냐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울컥하거든요. 우리는 폭력을 끝내고 싶고 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 이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 자체가 너무나 부정의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끝나지 않은 그 오래된 이유에는 경찰 수사에 부당한 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의 전화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경찰이 가해자인 줄이라고 하는 이제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어왔었던 내용들을, 사례들을 묶어서 경찰들이 그 현장에서 아니면 사건 접수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가해자인 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사례집을 발간했을 정도로 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요한
주요한 이유에 이 경찰 조직의 성차별성, 성인지성이 없는 그 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남편에 의한 폭력을 당하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이제 아내가 정신이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왜곡이 되고 오히려 또 이제 아동학대의 누명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정말 이 경찰 조직의 이러한 부당한 수사나 그 경찰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성차별적인 구조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강력하게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그냥 이어서 갈까봐요. 제가 어차피 전철이 끊겨서 열심히 방송을 찍고 얼마 남지 않은 재판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6번째로 묶었던 것은 가정, 폭력, 여성이라는 삼중주라는 제목입니다. 가정폭력은 사회 문제라고 오랫동안 말하여져 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의 담론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며 은폐적이다. 연구와 조사 실태 또한 피해 여성의 경험적인 맥락을 간과하고 단순한 행위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른 피해 입은 당사자인 여성의 말하기는 제대로 이 사회에 들리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는 지칭을 쪼개어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가정, 폭력, 여성이라는 세 가지 인식 범주의 토대와 그 합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젠더 정치의 아젠다여야 할 가정, 폭력, 그리고 여성이 정치 사안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사회적인 지원 정책 없이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피해자 상에 머물러 있게 된다. 피해자는 폭력이 사실로부터 행위하지 않았음을, 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을 항변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이웃과 사회는 피해 입은 자를 피해자로 덩그러니 남겨놓는다. 피해 사실을 사회 정치적으로 함께 해석하지 않는 데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홀로 남겨져 있다. 왜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조차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썼던 부분이, 이제, 저는 폭력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폭력의 피해 경험이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는 존재를 그저 그 가부장 사회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아내 정도로 노예죠, 종이죠. 네, 그렇게 학습하고 훈련하고 칙칙해온 이 가정폭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말아지지 못하면서 폭력이 무엇인지를 사고하는 힘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폭력에 대한 그 철학적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아주 그 범죄를 행한 사람이 특별히 더 뭐 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정폭력의 역사가 아니면 가정폭력의 피해를 말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꺼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지금 꺼내는 작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고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말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는 가정폭력을 주제 삼아서 말하는 연습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영상에서 찍었듯이 이제 그 말하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냥 어떤
우리 이제 탓이라고 해요. 너 탓이야,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런 탓 정도를 하다가 끝나는 얘기가 되다 보니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출구의 방향, 우리가 생산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나누지 못하고 이제 더 힘들고 힘든 상태, 힘든 고통의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이라는 것, 말하기의 역사나 가정폭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영역의 어떤 사적인 규범, 인식 규범들, 그리고 이제 폭력이라는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음, 또 여성이라는 여성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그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글들을 쓰게 됐고, 여기서 이제 제가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저자 이현경, 그리고 문학가치정사에서 나온 그 책의 일부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 사회적 성원권과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 가정폭력을 말한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하기를 통해서 그 피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말하는 그런 말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그냥 경찰은 내가 신고했는데 돌아갔어 까지만 그냥 당사자가 얘기하고 말아버리면 듣는 사람도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더 사회 정치적으로 해석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안전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우리들의 권리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에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학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야만 이 문제가 그냥 나에게 내 삶에 온 한때의 불행 이런 정도로 해석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의 사회적인 권리, 안전해야 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소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아 왔다는 건 여성을 이 사회의 동등한 하나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정치적 격차 때문에 우리들의 권리를 충분히 투쟁해서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라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권리 투쟁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참정권 투쟁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투쟁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것을 더 많이 인식하고 함께 힘을 연대한 그런 무브먼트 자체가 이번 이제 80년도 이후에 이번 그 2016년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점화되고 리부트되고 있었던 이 여성 폭력과 안전의 의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중요하게는 양육자 집단의 그런 돌봄의 문제들, 성평등한 노동과 돌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피해 입은 상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여성들의 권리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사회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곱 번째 그
에피소드에다 적은 것들이 페미니스트 경찰이 필요해 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지금의 경찰 조직에서는 우리들의 가정폭력의 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이 9대1, 경찰 조직의 성비가 9대1입니다.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별의 90%가 여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조직의 성비가 남성 9, 여성 1이라면 저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단의 어떠한 성인지 감수성의 회복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순간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 채용에 있어서 채용 자체에서 성차별이 4대1로, 만약에 경찰을 4명을 뽑는 거라면 그 중에 여성 경찰은 1명인 건 거죠. 언제 이러한 속도로 경찰 조직의 성비를 균등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상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찰 조직에서 이제 하위직 10%에 입직하고 있는 여성 경찰이 언제 승진을 해서 경찰 조직의 균등한 성비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써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신고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자의 80%가 여성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현장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에게나 피해 아동에게 남겨지는 트라우마는 강력하다. 학습의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의 개입은 매우 미미하다. 대개는 사건화되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가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분리조치와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폭력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 경찰 조직의 성비가 9대1이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데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은 90%가 남성이다. 피해 여성을 지켜줄 경찰이 없다. 2018년도 3월 집계 경찰 숫자 11만 8,177명 중에 여성 경찰은 10.9%, 1만 2,911명에 불과하다. 전체 여성 경찰 1만 2,911명 중에서도 80% 이상이 순경 3,239명, 경장 421명, 경사 3,728명 등 하위 3개 계급에 머물러 있다. 경찰은 그동안 채용 시에 남녀 성별의 제한을 두어왔다. 2020년에는 경찰대와 간부 후보생 선발의 통합 모집의 시행을 결정한 상태이지만 2020년까지도 여성 경찰 비율은 15%밖에 증언되지 않는다. 2019년 경찰 공무원 선발에 있어 여경은 783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2,836명 중에 28%, 4명 중에 1명만 여경을 뽑는 것이다. 여성 인권에 기반한 인식을 갖추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경찰이 필요하다. 제가 페미니스트 경찰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되는 이제 미래형 이야기였는데 아마 언젠가는 이 글이 그러한 경찰 변화를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더 크게 전환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바뀌었죠. 공교롭게도 그 새로운 업무 개시를 제가 지금 피해 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용산의 용중지구대에서 업무 개시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주변에 쪽방촌이 많기 때문에 쪽방촌에 관한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의 경찰청장이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찰 조직의 성비를 균등하게 맞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작년이었던가요? 경찰 승진을 앞둔 경찰들을 대상으로, 아주 고위급 승진을 앞둔 경찰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했지만 그 교육 시간을 다 이수하지 못하고 이제 교육장 자체를 정말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나갔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올바른 성별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 교육장 자체를 이탈하려는 그런 경찰관들이 가장 상급부의 그 진급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여성 피해자들의 그 수사나 올바른 안정권의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저와 이 책을 같이 썼던 우리 상담학을 전공했던 우리 달이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 경찰관을 준비하는 달달 반전 우주인, 이런 작가 소개를 했던 우리 달이 이번 경찰 공무직에 합격을 했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정말 많이 기도를 했고, 이렇게 페미니스트 경찰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언젠가 이 조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페미니스트 경찰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꼭 당신의 페미니스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 기대했던 거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 사회가 주고 있는 피해자 상을 벗어나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당당한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안정권이 더 크게 확보되는 경험들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어떤 직업적인 변화와 성취, 또 아주 긴 걸음의 성장과 발전의 이야기들을 더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또 그거를 극복하고, 또 다른 어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인데, 자립의 길, 어떻게 자립했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긴 생애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성장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정폭력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함께 자원을 논아갖고 우리의 권리들에 대해서 더 힘있게 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직에 합격한 우리 달이 그 첫 번째, 어쩌면 이제 저 다음에 두 번째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당사자의 모델인 것 같아요. 너무 축하하고 너무 잘 됐고, 페미니스트 경찰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들을 더 같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경찰 조직에다가 아무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한다 해도 그거는 밑빠진 독에 저는 물을 붓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페미니스트 경찰을 이 경찰 조직에 입직시킬 수 있어요. 합격시켜서 입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게 더 공정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안정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립을 여기서 커트를 하고요. 이제 8번째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